1919년 일제의 서슬퍼런 총칼에 맞서 경성에 울려 퍼진 민족의 함성. 조선 독립만세란 간절한 외침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곳 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은 다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 적의 심장부인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일대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의 주인공들 가운데 이곳 정읍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용균 선생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1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전후 문제 처리를 위해 승전국들이 파리에 모이는데 이 자리에서 윌슨은 다시 한번 자결주의를 주창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조선의 청년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치밀한 준비 끝에 1919년 2월 8일 동경 한복판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청년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관철하고 독립의 이야기를 일본 대사관, 그 정부에다가도 보내고 신문에다가도 내고 각 대사관들에다가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상하이로 파견을 시켜서 상하이에 가면 해외 그 공관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서 신문에 내게 하고 그래서 뭐 이광수는 뭐 상하이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독립의지를 관철을 했던 최초의 독립운동이고 신학문을 접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학생들. 그중엔 정읍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교에 다니던 나용균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사를 하면서 그 선친의 학적부를 뒤져봤죠. 뒤져봤더니 공부를 너무 잘하셨더라고. 그래서 나 놀랐어요. 제일 놀란 게 선친의 그 성적부의 국어가 A 학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일본어였을 텐데 대학교 국어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와세다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톱하면 일본 학생들이 협박한 일도 있었대요. 다음엔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칼 가지고 위협하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고 잘 안 믿었는데 그때 보니까 학적부를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당시 뉴스를 통해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접한 유학생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해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써내려간 28 독립선언서는 한 달 뒤 일어난 3.1 독립선언문의 토대가 되지요. 선언서의 마지막에는 거사를 준비했던 대표자 11명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오르진 않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던 이들 가운데 나용균이 있습니다. 우리 나용균 선생님은 그 11인의 실행위원은 아니었는데
위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역할을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나영균은 은밀히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귀국해가지고 조부님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랬나 봐요.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부께서 뭐 위험한 일 그런 거 하는 거 괜찮겠냐 뭐 그러고 나서 돈이 어디 있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건 선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친척분들한테 들었어요. 300 몇십 원인가 돈을 받았대요. 그때로 큰 돈이었대요. 그리고 서울 와서 그 고하 송진우 선생을 만났는데 1915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고하 송진우는 3.1 만세운동 당시 일제에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는 등 갖은 고초를 겪기도 하는데요. 그는 일제 치하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행동했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간다 그랬더니 고하께서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그리고 어디서 160원인가 더 줬대요. 그걸 합해가지고 가서 그게 거사 자금이었다고 그래요. 일제의 심장이었던 동경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불렀던 1919년 2월 8일. 세계 평화를 위해 독립의 당위성을 주창하며 최후의 1인까지 혈전을 불사하겠다는 이들의 결기는 훗날 국내에서 벌어진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27명의 유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금 조달을 책임졌던 나영균도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검거되고 학교에서 추락이라고 그때는 추락이라고 퇴학이라고 한 말을 안 쓰고 아마 추락이라는 말을 썼나 봐요. 추락됐고 그 저쪽으로 상해로 망명했죠.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선택한 망명의 길. 당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들은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회법관지대인 상해 프랑스 주계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남겨놓은 첩보 문서에는 독립지사들의 행적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영균 선생의 이름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끝까지 모르셨어요. 일본 경찰이 자기 주소를 모른다 그러고 요새 공개된 문서 뒤져봤더니 아버지 주소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주소가 다 나오고 그날 회의한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보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님이 무슨 회의에서 서기로 뽑히셨더라고. 내가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근데 아버님은 그거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게 됐다는 거를. 일본 그 정보 능력이죠. 뭐. 아마 독립운동 내부에도 많이 침투하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1년 찍은 사진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입법기관인 의정원에서 활동하던 젊은 나영균 선생의 모습도 보입니다. 나영균 선생이 전개한 그 독립운동 가운데 민족 종교인 보천교에서 5만 원의 그 독립운동 자금을 민족 대표 48인 중에 한 분이었던 임규 선생으로부터 받아서 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 세계 약소민족 회의에 여운형, 장덕수 이런 분들과 같이 한국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상해에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면서도 그는 늘 배움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선생이 선택한 길은 영국으로의 유학. 그런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 이가 바로 도산이었습니다. 도산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던 인물입니다. 안도산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니까 젊은 시절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영국으로 가라 그러고 영국 유학을 주선해 주셨대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런던 정경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농지개혁에 열렬히 찬성이었어요. 토지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서 기업 중심으로 그런 기억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조금 나요. 너른 들녘이 펼쳐진 이곳이 라용균 선생의 고향 마을입니다. 오랜 타향살이를 했던 선생이 늘 그리워했을 옛집. 지금은 온기를 찾을 순 없지만 여전히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형제간들이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대지가 있었고 여기는 장독대, 저쪽은 우물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단장 너머로 지금 대나무가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사의 한 획을 그었던 동학 농민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대나무 뒤에 큰 도로가 있어요. 신장로. 파발마가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봉준 장군이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치러 가는데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이 주변에 대나무를 베어서 죽창을 깎으면서 그 동격 시간을 기다렸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 농민군들이 여기서 죽창을 깎을 때 전봉준 장군이 이 집에 와서 나영균 선생의 아버지 나사일 씨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거사를 일으켰다 얘기를 하니까 그 나사일 선생은 거사는 좋으나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학 농민혁명의 선봉에 섰던 녹두장군 전봉준. 1894년 무장에서 포고문을 낭독한 동학농민군이 본격적으로 군대 진용을 갖추고 출정식을 가졌던 곳이 바로 이곳 백산인데요. 이 백산은 라용균의 인생에 크나큰 의미로 자리하게 됩니다. 선친에게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이 있던 게 동학난 같았어요. 그래서 선친의 호가 백봉인데 그게 백산, 우리 마을 뒤에 백산이 있는데 그 이제 일었으면 백산이고 앉으면 죽산이라고 그거를 자기 호로 삼았대요. 백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영향이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부께서 그 전봉준 그 녹두 장군하고 동문수학이었어요. 같이 서당을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영향이 컸었나 봐요. 라용균 선생의 집안은 만석군의 버금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당시의 재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소장료 수납부 운항농장, 그 집 농장이 운항농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부자로 살았던 것을 이 서류 한 장에 다 지금 볼 수가 있는 귀중한 자료죠. 운항리에 누가 배트락을 지었다. 또 평수는 몇 평이다. 지목은 답이고 집은 다 나오죠. 선생의 집안은 아무랬던 일제시대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가문입니다. 부친도 일제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건네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조부께서는 기독교 선교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송금을 했다고 그래요. 감리교 쪽으로 해서 언젠가 한 번은 그게 이제 그 말썽이 돼 가지고 심하게 저걸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보낸 거. 그래서 그게 아니다. 뭐 아는 사람한테 보낸 거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일제 치하에서 호남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곳은 흥동 장학당입니다. 1931년 지어진 이 건물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인데요.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을 모으기 위해 뜻을 모은 이들이 일경의 눈을 피하기 위해 후황양성을 내세워 1914년 흥동장학회라는 모임을 결성한 것이 그 시초가 되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을 겁니다. 장학당 건물 인근에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비의 뒷면에서 라영균 선생 큰 형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에는 그 당시 호남 지역에서 이제 거둬들이는 그 독립운동 자금을 상해에 전달해주는 전라북도의 그 책임자들 명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라북도 감독부 해서 여기에 나홍균 선생의 이름이 보이죠? 나홍균 선생의 이름이 보입니다.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큰형님인 라홍균의 활약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맞이였던 라홍균은 셋째였던 나용균과 함께 직접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적어놓았는데요. 거기에 선만물산 주식회사를 세워 독립운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속적으로 좀 후원해주기 위해서 일제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가명의 회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만물산 주식회사라고는 회사 조직을 발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군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라영균 선생 집안을 기억하는 이들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름을 지켜낸 집안이라는 거지요. 특히 할 만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름 아닌 창씨 개명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본인은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었죠. 또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그런 민원 업무를 처리해 주질 않으니까 창씨 개명을 하지 않다가 이 눈치만 보던 조선인들이 너도나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운항에 사는 나주 나씨들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역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낸 나용균 선생. 그에게 그것은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면 선생이 우리 집에 한번 왔다 가셨는데 내가 그냥 중학교 다녔었나? 다마오카 선생 가셨어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장난으로 그랬는데 아버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창씨 개명을 안 하고 변팀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지 모르지 않냐. 그러고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집은 창씨 개명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창씨 개명 했으니까 좀 우쭐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철없이. 그랬더니 아버님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사정을 모르고 그런 걸로 사람을 놀리고 그러면 비겁한 짓이다 그러고. 그는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주던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씨 개명을 안 했는데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별 일이 다 있다. 또 자랑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왜 창씨 개명을 안 하고 학병 권유 뭐 찬조금 내라 지원금 내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일체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무슨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창씨개명 안 하고 돈 좀 바치려면 안 바치, 그러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고. 도저히 못 견디는 거다. 근데 창씨개명 했다고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비겁한 짓이라고 소리까지 중학교 학생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참, 지금도 그 아버님하고 얘기 중에 남는 일화가 그거예요. 청춘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낸 나영균 선생. 그에게 가족은 늘 그리움과 미안함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훌쩍 떠나서 그 독립운동을 하고 다녔지만 남아있는 식구들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또 무마하고 그러려면은 그 백부님께서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 어디 나온다고 불을 밖에서 끄는 것보다 안에서 끄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불이 집에 나서 밖에서 물을 끼얹는 것보다 불난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렵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제시대 때 같은데 차라리 망명을 하고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건 쉬웠는데 국내에서 살면서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거다.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매일매일 부딪히고 어려움을 견뎌야 하니까 그런 얘기도 먼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광복 후 제안의원으로 시작해 정치인의 삶을 선택했던 백봉 라영균.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그는 평생을 소신껏 살다간 존경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새 생각나는 게 그게 있어요. 영국에 가서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았나 봐요.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가서 축하를 해주더라. 그러고 서로 원수가 아니고 그럴 수가 있나. 참 이게 훌륭하지 않나. 의회 정치 거기에 아주 굉장히 그 신념이 강했어요. 그 볼셰비즘 같은 것보다는 우리나라 근세 조선 때도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이 정치를 주로 했는데도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를 치고 죽인다고 전부. 정치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서로 다투다가 국민의 신임을 못 받으면 정권을 못 잡는데 그래도 승리한 사람한테 가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한다. 그게 지금도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런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 만들어진 백봉 신사상. 매년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20번째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백봉 라영균 선생의 굳은 신념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청춘을 나라의 독립에 바치고 광복 후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백봉 라영균. 갈등과 반목 대신 타협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했던 정치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평생을 소신껏 살다간 그의 발걸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